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정시태입니다. 어, 저 파마와 맥베스의 테스트 오브 더 멀티피리어드 수 파라미터 모델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먼저 원 피리어드 투 파라미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멀티피리어드 모델과 원 피리어드 투 파라미터 모델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이 현실 자산 시장에서 유효한 조건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얻게 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해칭하는 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라미터 모델이란 무엇이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어, 옵티멀한 아직은 옵티멀한 웨이트는 아니지만 어떤 웨이트를 결정을 되면은, 그 웨이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웨이트는 자산별 이제 투자 가중치를 의미를 하는데, 그 웨이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어, 분산과 기대값의 페어가 이렇게 음, 점으로 찍히게 되는데, 점으로 찍힌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파라볼라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할 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선택을 하는 게 이피션트한 포트폴리오를 초이스를 하는 거여서, 이제 어퍼아크를 이피션트 프론티어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초이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이 어, 어떤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된다 해서 투 파라미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 파라미터 모델 종류 중 하나인 블랙 모델은 이제 투자자는 위험 회피 성향을 띠고 어, 완전 자산 시장을 가정을 하고, 공매도가 있고 이제 아비트라지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웨이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피션트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는 앞서 계속 살펴봤던 이제 캐펜 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라미터 모델인 이제 샤플린트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썸션이 조금 다른데, 이 모델의 어썸션은 음,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두고,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이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그 expected return과 리스크의 관계는 데이터에 잘 부합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expected return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는 가정은 기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어떤 컨디션 아래서 이제 세상은 멀티 피리어드 월드이기 때문에 다기간 선택, 다기간 결정 문제를 이제 기간마다 단일 기간 선택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다기간과 단일 기간 모델을 어떤 조건 아래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 피리어드 모델은 시점 1과 시점 2에서의 소비의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는 문제인데, 네, 시점 2에서의 소비는 이제 그 시점 2에서의 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소비를 선택하는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에 대한 소비는 웰스에 대한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적분 형태로 쓰게 되면 이제 자산별
수익률, 그러니까 시점 1부터 시점 2까지의 자산별 수익률을 이제 RI, 2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티메이트한 수익률로 그 수익률에 CDF로 적분을 하게 되는 적분하는 형태로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시점 1에서 현재 투자하는 시점에서 소비와 이제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량의 합은 어, 이 투자하는 시점에서의 웰스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멀티 피리어드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멀티 피리어드 모델에서는 이제 라이프타임 컨섬션의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 음, 그때 앞서 원 피리어드 모델과 다르게 이제 타우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지막 피리어드에서 그 상태 변수가 그 상태 변수 아래 상태 변수 조건에서 기대 효용이 최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BT는 이제 T 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이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BT는 T 이전의 시점에 대한 상태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각 디시전 타임에서 이제 항상 자신의 라이프타임 컨섬션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늘 그렇듯이 라이프타임 컨섬션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시점 타워에서부터 역방향으로 풀게 되는데, 음, 이제 현재 아까 원피리어드 모델에서처럼 한- 어, 미래 시점의 소비를 미래 시점의 어, 웰스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 타워 플러스 1에서의 타워 플러스 1에서의 그 수익률은 그러니까 타워 타워 플러스 1에서의 상태에 그 수익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타워 플러스 1에서 관찰이 되는 그런 언노운 형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타워 플러스 1 상태의 CDF로 적분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 시점 타워에서까지의 그 상태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타임 컨섬션의 기대 효용, 기대 효용을 어, 컨섬션 함수에서 컨섬션 함수를 이제 시- 어, 내가 현재 선택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 시점의 소비와 현재 시점에서의 부로 부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똑같이 t-1 시점에서 소비를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시점만 살짝 변경이 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 선택은 앞서 살펴봤던 투 파라미터 모델로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태를 살펴보면은 T 시점에서 소비를 선택하는 그 문제는 T-1 시점까지의 소비와 이제 T 시점의 부에 대한 펑션으로 나타내지는데 이거는 어, 다시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돌아오면은 네, 아래와 7번과 같은 식으로 일반화되게 됩니다. 이 파마의 1970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소비의 효용 함수가 스트릭트리하게 인크리싱하고 컨케이브한 펑션이다.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리스크 에버스 하는 리스크 에버스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새로 정의한 펑션 역시 똑같이 스트릭트하게 인크리싱하고 컨케이브 함수다라고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때 T 시점에서의 소비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T-1 시점까지의 소비는 이미 알고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값들을 기분으로 내리게 기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형태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서 이제 9번식으로 그러니까 이 T-1 시점까지의 소비가 이렇게 내려온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바로 원피리어드 모델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9번 형태가 원피리어드 모델에서의 그 형태와 매우 유사하지만 원피리어드 모델에서는 이 수익률이 추정값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거에 CDF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1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서 관찰되는 그 수익률은 이제 여기서 언노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피리어드 모델과 원피리어드 모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니까 상태 변수에 대한 어떤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 변수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소비 재화의 선호도나 이제 음, 현금의 유용성 어, 혹은 이제 리턴 디스트리뷰션으로 대표되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다이렉트한 방법으로는 이 state of the world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이전 시점에서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기분이나 노운으로 오면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원 피리어드 모델과 투 피리어드 모델을 연결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거를 이제 다시 unknown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이제 그런 값들이라고 두고 생각을 해도 연결이 가능한데 이 연결이 가능하게 한 조건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의와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상태를 어, 이제 자산의 리턴, 리턴과 그리고 소비 재화의 프라이스,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원래 B 자리였는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상태 변수는 어, 프라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B에서 리턴을 뺀 그러니까 P와 I로만 구성된 상태를 이제 S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엄청 중요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제 10번씩에서 보이듯이 이제 리턴은 이제 serially independent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스와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는 리턴과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이전 리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깔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프타임 컨섬션 문제를 백워드로 풀어서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T 시점에서의 소비 선택 문제는 앞서 봤듯이 이 T 시점 이후의 소비들은 웰스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때 원래 소비에 영향을 주는 P만 조건으로 깔려 있었는데 이 T 플러스 1 시점부터의 어, 투자는 T 플러스 1 시점까지의 떻게 보면 리턴 디스트리뷰션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조건으로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P와 I의 조합. 그래서 S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상태 변수로
상태 변수의 CDF로 적분을 하게 되는 꼴로 써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적분 어, 펑션이 적분을 하는 펑션이 U에서 V로 바뀌는데 이제 V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U 펑션을 B의 CDF로 적분하는데 이 B 말고 P와 I로만 먼저 적분을 한 꼴을 이제 V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턴에 CDF로 적분을 해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T 시점에서의 소비 선택 문제를 이제 V에 대한 적분 형태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확인했듯이 이 컨섬션에 대한 유틸리티 펑션이 strictly increasing하고 concave 함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V 함수 역시 strictly increasing하고 concave 함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는 리스크 에버스하고 완전 시장 가정은 항상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원래 여기가 어, 스테이트의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좀 디펜던트한 값이어서 앞서서 원 피리어드 모델과 멀티 피리어드 모델을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이 에스티메이트 값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 피리어드 프로블럼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리스크 에버스하고 완전 시장이고 이 상태 변수를 상태 변수에 투 크리티컬한 어썸션이 들어갔을 때 이제 다기간 선택 문제를 이제 기간마다 단일 기간의 포트폴리오 최적 선택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V에 대한 함수는 그러니까 T 시점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는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그 P와 I에 대한 정보 불확실함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와 I에 대한 불확실함을 포트폴리오 초이스로 해칭을 할 수 없다는 걸 잠깐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 투 크리티컬한 어썸션이 맞는 어썸션이냐라는 게 이제 테스트에서 확인해 보게 될 그 내용인데 이제 리턴은 시리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은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경험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데 이 프라이스와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리턴과 인디펜던트 하냐라는 그 가정에 대한 답은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걸 테스트를 하고 앞서서 이제 P와 I에 대한 불확실함을 포트폴리오의 초이스로 어, 해칭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언급이 있었는데 머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머튼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똑같이 디스크리트한 버전에서 기간마다 이제 원 피리어드 모델로 풀었는데 그때는 이제 머튼의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10번 어썸션이 어, 홀드하지 않다라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 크리티컬한 어썸션이 그러니까 바이올레이트가 된다면 머튼 모델이 이제 더 좋은 모델이다라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 테스트는 이 리턴과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에 대한 어, 인디펜던트함이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턴들은 이제 다 실질 수익률이고
원피리어드 모델에서 포트폴리오 초이스를 하는 그 두 파라미터 모델을 이제 블랙 모델과 샤프 모델 두 가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델타 T가 어, T-1부터 T 시점까지의 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 더하기 이제,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이 두 개의 곱으로 써지는 것을 이 밑에 두 개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리턴들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들 데이터들을 선언을 하는데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로 설정을 하고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는 NYSE 시장에 그 상장된 모든 주식을 밸류웨이티드한 포트폴리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Z 포트폴리오는 제로베타 포트폴리오인데 이 제로베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건 이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베타를 계산을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비슷한 베타를 가진 주식들끼리 묶어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제 베타와 이제 수익률에 대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제 베타가 0인 지점에서의 그 수익률을 이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10번 to critical assumption의 위반을 확인할 건데 어떤 위반을 확인할 거냐면은 리턴과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 인디펜던트함이 바이올레이트 되는 그거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오브 리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한다면 그 변화가 리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실험은 이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대표적인 게 리턴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리턴의 디스트리뷰션을 1953년부터 71년, 72년을 모그룹으로 설정을 하고 50단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샘플링을 해서 이 샘플의 민 베리언스가 모집단의 민 베리언스와 다르다면 그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민 베리언스의 차이를 볼 건데 이제 베리언스를 비교를 할 때 이 리턴 디스트리뷰션이 첨도가 크고 이제 헤비테일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가설에 대한 기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제 expected return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무 가설을 설정한 것은 이제 서브 샘플 민과 모집단의 민이 같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프린트너 모델로 우리가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게 어, 국채의 이제 실질 수익률과 마켓의 실질 수익률인데 이 이것들의 이제 민을 살펴보면은 음, 이제 마켓 리턴 같은 경우는 F 통계량이 작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짝 이상한 값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그 저자는 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alue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가설을 기각하는데 어떤 스트롱한 에비던스가 없다 해서 우리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샤플 인터널 모델로 실험했을 때는 이제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블랙 모델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에 대한 expected 그러니까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민의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듯이 어떤 민이 민에서의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난 게 살짝 리즈너블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이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리턴은 로우 리스크 에셋에 대한 리턴을 반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리스크 프리 리턴에서도 리스크 프리 리턴도 로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 리턴의 민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맞아 보이는데 이 리스크 프리 리턴에서 민의 변화는 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되는 포인트는 이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 프록시 그러니까 앞서 구성한 이제 Z 포트폴리오에 결함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모델로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5년 기준으로 이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했는지,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의 민이 변화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짧은 기간에서 음, if- 어, 리- 리- 리턴이 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이 변하게 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이제 음, 그 expected return이 이전 리턴들에 비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한지 혹은 이제 무빙 에버리지 있어서 무빙 에버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R과 I의 인디펜던트 함이 위반이 되는지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이거 여기서 이제 1, 2, 3은 이제 레그를 의미하게 되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스탠다드 에러 대비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유의미하게 크다면은 이게 이전 리턴이 expected 리턴에 영향을 줬다. 결국 그러니까 R과 I의 인디펜던트 함이 위반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유의미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값들이 이제 어, 어퍼드 바이어스 돼 있다. 그러니까 과대 추정돼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 그게 이유입니다. 그 어퍼드 바이어스가 된 이유는 이제 트레이드가 일어날 때 마지막 트레이드가 월 말에 오는 게 아닌 월 중간에 오게 되면은 이제 월 중간부터 말까지의 그 리턴에 대한 정보는 다음 달로 되기 때문에 이제 T 시점에서의 이제 리턴과 T-1 시점에서의 리턴의 그 상관관계가 커지고 역시 T 시점에서의 정보가 T 플러스 1 시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T 시점의 정보와 T 플러스 1 시점의 정보의 상관관계가 커져서 이 오토코레이션 펑션 값들이 크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 지금 보이는 통계적으로 보이는 값들보다 실제로는 더 작다. 그래서 이 유의미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가설 그러니까 10번 인디펜던트 함이 위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다른 한 가지 또 살펴볼 거는 예, 레그가 1일 때 오토 콜리레이션을 제곱한 그 코에피션트는 이제 변화 설명 이제 변화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정보를 t 시점에서의 정보가 얼마나 잘 설명하냐. 그러니까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변동을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값이 얼마나 잘 설명하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upward biased 된 이 값들이 다 0.2보다 작고 제곱을 했을 때는 4%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음, 이제 그 리턴끼리의 serially independent 함도 내가 다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rt-term에서의 change도 딱히 큰 증거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테스트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앞서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할 때 Z가 좋은 프록시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만약에 Z가 어떤 좋은 프록시여도 이게 Z, Z 포트폴리오 리턴의 기대값이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리턴이 그 마이너스로 변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변화만으로는 10번의 그 투 크리티컬 어썸션의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변화가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리턴의 변화, 즉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의 변화가 리턴과 연관이 있어야지만 어, 이제 10번 그 어썸션의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이 expected 리턴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면은 그 움직임과 이제 리턴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찾아내는데 좀 더 수월을 하겠죠. 그래서 이 expected 리턴의 움직임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가설은 똑같은 가설이긴 한데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의 expected return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다. 네, 여기서 실질 수익률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실험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사실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왜 국채에 대해서만 살펴보냐 하면은 이제 앞서 리턴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변화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율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국채 그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이제 그 움직임을 만드는 걸 디벨롭하기 쉽고 테스트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실질 금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채의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이제 두 개 곱한 값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곱한 값은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이제 명목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t-1 시점부터의 t까지의 명목 금리인데 이, 이 금리는 t-1 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미국 국채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익스펙테이션을 씌웠을 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의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인플레이션율의 익스펙테이션을 차로 표현이 되고 이때 우리가 그 expected 그러니까 실질 금리 기대값의 이제 움직임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명목금리와 실질 금리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코에피션트들을 찾아내게 되면은 이제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내지는데 이제 실질 금리의 기대값을 명목 금리가 얼마나 잘 설명하냐라는 그 코에피션트가 한 0.1, 10% 정도로 설명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T 통계량이 1.03,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2보다 작은 T 통계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0과 다르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0과 같다면은 결국에는 이 expected return,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기대값은 constant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의 변동은 이제 실질 금리의 기대값에 대한 기대값의 변동과 이제 인플레이션율의 편차 변동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와 반대로 마켓 포트폴리오의 실질 리턴에 대한 변동은 이 두 가지 요인도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다른 마켓 리스크 같은 언설턴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의 익스펙티드 리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켓의 익스펙티드 리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는 국채 금리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에서도 이제 변화가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테스트 1번과 2번에서 확인을 했을 때 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기대값은 컨스탄트다. 그러니까 그 가설을 기각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이 방향에 의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의 기대값도 컨스탄트라는 이제 추가적인 증거도 그러니까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할 거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이제 어, 기대값은 이 명목 금리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고 이 인플레 다시 오토콜레이션으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의 오토콜레이션은 이제 0.3과 0.4 정도 되는 큰 값이기 때문에 과거 값도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종합을 해서 명목 수익률 국채의 명목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을 해칭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제 일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율을 해칭을 하는 수단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해칭을 하는데 좋은 수단이냐라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앞서서 명목 수익률과 이제 실질 수익률과 기대값의 관계가 나타났었고 마켓의 실질 수익률과 이제 명목 수익률의 그런 관계를 살펴봤더니 이제 거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의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의 관계는 여기서 실질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그 관계로 어, 볼 수,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마켓 포트폴리오의 명목 수익률의 기대값이 인플레이션율의 기대값에
정보를 반영을 하고 있다면은 이 국채의 명목 수익률과 그 마켓 포트폴리오의 명목 수익률 기대값에 대해서 어떤 양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회기식을 이용을 해서 1차, 그러니까 국채의 국채의 명목 수익률의 1차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그 1차식의 이제 개수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그거는 이제 항상 거의 0에 가까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포트폴리오의 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인플레이션율의 기대값을 반영하고 있나가 관찰되진 않지만 그래도 반영하고 실제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채는 이제 국채에 대한 불확실함은 인플레이션율이 유의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해칭하는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율만 해칭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국채가 좀 더 좋은 해칭 수단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투자자가 위험 회피 성향이고 완전 시장에 대한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R과 그러니까 리턴은 시리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이제 리턴과 프라이스 앤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는 인디펜던트하다라는 투 크리티컬 어썸션을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테이트 오브 더 월드를 우리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다기간 선택 문제를 기간마다의 단일 기간 선택 문제로 어,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투 크리티컬한 어썸션이 위반이 된다면은 이제 머튼의 모델은 더 좋은 이제 같은 리스크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데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그 10번 조건이 위반이 되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테스트의 결과였고 이제 추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쓴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말은 이제 바이올레이션을 확인을 할 때 리턴과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만 집중을 했지 이제 프라이스와 리턴에 대한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리언스는 제외했기 때문에 베리언스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남은 과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질문. 바이올레이션은 하는데, 10번이 바이올레이션은 하는데, 저기,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스트롱 에비던스는 없다는 거는, 스트롱하지는 않은데, 위크하게는 위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 네, 트롱한 게 트롱한 에비던스가 없다는 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설을 기각시킬 만한 이제 강력한 증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 어, 가설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테스트를 했던 게, 일단은 리턴이 수익률이 정상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뭐 했죠? 그다음에 어,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인베스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하는가? 그리고 인베스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리턴에 영향을 주는가도 그럼 알 수 있었나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했을 때 그게 리턴과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살펴보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음, 그래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 한 게 일단 파마메페스하고 그다음에 아까 파마 프렌치하고 했는데 둘 다 잘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누가 할 차례죠? 다음번에 제가 합니다.